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오늘은 골다공증 환자에서 이제 과연 무릎 인공관절 지환술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계백병원 장동균이고요. 저랑 같이 오늘 이제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부산 힘찬병원에서 오신 김태균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균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오신다고 힘드셨겠네요. 요즘 기차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금방 왔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산에서 또 멀리서도 와주시고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한 이유가 인공관절 이제 원장님은 인공관절 무릎 전문의시잖아요. 예. 이렇게 저는 척추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척추 환자도 이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무릎 환자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무릎 인공관절 하시는 나이대가 네. 거의 한 60은 넘으시고 한 70 그 언저리셔서 어머님들 많으시고 네. 요즘 아버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비율은 한 6대 4? 네.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정형외과 환자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정형외과 하면 막 다치고 골절이고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의외로 질환들은 무릎의 대행성 관절염,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은 또 정형외과 환자분들 여성분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또 수술할 때 보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과연 이 골다공증과 척추 수술, 골다공증과 인공관절 무릎 수술할 때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수술 또 대표적인 인공관절 준비하시는 거 있잖아요. 반지환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니터 보시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이제 같이 정형외과 갈 때 배우셨겠지만 일단은 이제 뼈가 이제 골량이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푸석푸석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뼈가 왼쪽이면 오른쪽 뼈가 보면 이제 비어 있잖아요. 듬성듬성 이게 골량이 감소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이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역학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세 이상에서 보면 여성이 골다공증 환자가 이제 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고 특히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20, 30대에 이제 최대 골량이 제일 많아진 시기가 20, 30대인데 그 이후에 이제 쭉 이렇게 감소해가지고 이 수치 밑보다 떨어지면 골다공증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최대 골량이 제일 형성되는 시기 젊었을 때 좀 골량을 최대한 높여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젊은 분들은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식생활 이렇게 잘 안 하고 이제 막 굶거나 아니면 또 젊었을 때 또 술 담배 많이 하거나 또 건강하니까 자기 건강 안 챙기다가 이제 이 제일 중요한 시기죠. 어떻게 보면 최대 골량이 형성된 시기가 이때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다이어트나 이런 음주 흡연 많이 해서 최대 골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나중에 골다공증이 이제 예방하려면 최대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신경 써야 된다.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환자들 오면 지금부터 이제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건강하게 이제 운동하거나 해서 체중 조절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원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자분들한테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을 때 좀 최대 골량을 유지하는 게 좋지만 저한테는 이제 20, 30대 환자분보다는 네. 이미 이제 나이 좀 드신 5, 분. 60 이상인 분들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최대 골량보다는 이제 폐경 이후에 네. 급작스럽게 빠지는 이제 골밀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햇볕을 잘 보고 또 여러 가지 골고루 영양 섭취를 잘 하시면서 근육 또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력을 유지하면서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또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골다공증 진단하는 것은 이제 T 점수라는 걸 보는 거죠. T 점수. T 점수를 보아가지고 이 T 점수라는 것은 이제 뼈 나이를 의미하는 거고 골절에 대한 절대 위험도를 말하는 건데 이 T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 2.5보다 더 낮으면 2.6, 마이너스 2.7 이렇게 하면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제 마이너스 2.5이면서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더 심하다고 해서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들어가지고 이 골다공증을 이제 골절의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골절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저위험도, 중간인 경우는 중증도 위험도, 고위험도, 초고위험도 이렇게 골절의 위험도에 따라 나눠서 이 위험도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고위험도 환자분은 곧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위험도 환자군에서는 이제 골 형성 촉진제 여러 가지 뼈를 이제 좋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골 형성 촉진제를 치료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은 곧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골다공증 환자들은 이제 척추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척추를 보지만 이제 고령 환자들이 좀 물론 많겠지만 해서 또 척추 골절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특히 골다공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봤을 때 이제 골다공증이랑 관련 좀 정형외과 내에서 관심 있는 파트가 척추, 고관절도 이제 고관절 골절이기 때문에 많은데 무릎은 어떤가요? 무릎도 저희 이제 연령대가 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술을 선택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추천하는 게 보통 폐경하고 한 5년 지나면 네. 급속도로 빠지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하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저희도 여쭤보고 골밀도 검사를 안 하신 분들은 거의 대개 검사를 해서 네.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과영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무릎이 안 좋은데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영도님께서 주셨는데요. 저도 골다공증 T 점수가 마이너스 2.7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약은 아직 복용 안 하고 있어요. 네. 오영도님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뭐 요즘은 네. 저희는 약을 이렇게 처방하기보다는 네. 주사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맞으면 됩니다. 네. 6개월당 한 번 맞는 제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좀 주사 치료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59세인데 마이너스 2.7이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대개는 60세 이하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2.5보다는 좋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2.7이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빨리 이제 근처 가셔가지고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빨리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골다공증이 노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료해야지 해서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꾸준히 이제 수십 년간 걸쳐 가지고 지금부터 60, 70대, 80대 뭐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겨울님께서 주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이제 침대에 걸터 앉으시다가 압박골절, 척추 압박골절이 되셨네요. 다행히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상태 보고 이제 시술할지 결정해 보자고 하는데 콘크리트 시술하고 뭐 안 나으시는 경우도 있으신지요? 네. 뭐 척추 시멘트 시술이라는 거잖아요. 멀티브럴 플라스티. 예. 해본 적은 없으시죠? 저는 척추 수술. 네. 일단은 네, 하신 분들 많이 보죠. 네. 예. 일단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척추 압박골절이 되면 단순 압박골절이 되면 보조기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너무 아파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3, 4주 한 3주 정도 지나서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시멘트 시술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90% 이상 이제 시멘트를 하지 않고 보조기만으로 지금 십몇 년을 치료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잘 나으시고 저렇게 이제 시멘트 시술을 안 하시더라도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척추 압박골절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 침대에서 걸터 앉아 넘어졌는데 골절이 됐다. 골 밀도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시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그 근본 원인인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하고 우리가 최대 골량치가 되는 이제 젊었을 때, 20, 30대 때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골절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환자들, 특히 이제 초고위험군, 곧 부러질 확률이 높은 그런 환자들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골형 촉진제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최근 트렌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YS 송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81세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있으신데 2주 전에 넘어져서 무릎뼈가 골절되어 깁스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심을 박는 수술을 하기보다 뼈가 붙으면 그냥 쓰시다가 나중에 안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하네요. 골다공증에 인공관절 수술 괜찮을까요? 다행입니다. 무릎 질문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령이시고 81세 어머님이 골다공증이 좀 심한 상태로 있을 거로 추측이 되고 이게 아마 저렇게 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비술적 치료를 해서 나중에 인공관절을 하자 했을 때는 관절염 말기실 거예요. 보통 이제 관절염 말기가 되면 뼈가 부딪히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꾸 걸을 때 보행 시에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있고 삐끗거리기 때문에 한번 삐끗하면서 넘어져서 무릎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고관절 같은 데가 부러지고 또 아까 척추 얘기 나왔지만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가 중요한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쪽 병원 선생님 얘기처럼 뼈를 붙인 다음에 유압이 일어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하신 것 같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할 때 괜찮냐 이 질문인 것 같은데 골다공증 치료를 잘 해야죠. 왜냐면 뼈가 약한 상태로 이제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임플란트 또한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골밀도 검사를 다 하는 이유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관리는 계속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 유지를 하시고 또 수술은 조심해서 해야죠. 네. 신경을 쓰면서 아마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다 그 전문가가 알아서 보시고 신경을 써서 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내용인데요. 이 슬라이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척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했던 환자들 중에서 보니까 약 50% 이상이 골다공증 환자였더라. 골 감소증 환자까지 포함시키면 약 90%가 척추뼈 척추 수술한 환자들 중에서 되돌아보니까 이 뼈가 약간 안 좋은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1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그 전에 이전까지 골다공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를 받지 않는 그런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척추 수술 환자에서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관절 수술 원장님께서 이제 하는 인공관절이 무릎도 있고 고관절도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 50% 정도가 골다공증 환자들가 이제 많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 그 10명 중 8명이 이제 특별하게 척추는 5명 정도였는데 많은 환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더라. 골다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인공관절이나 척추수술을 했던 환자들,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많은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환자가 많이 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수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수술 후에 이제 결과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수술의 실패 위험도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수술했을 때 척추라든지 인공관절이라든지 여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한 5배, 3배에서 5배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받기 전에 뼈 상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가 안 좋은 상태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부작용도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는데요.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류 나사 박은 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뼈가 안 붙거나 분류압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서 재골절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인공관절이라든지 척추 수술할 때 골다공증 치료를 미리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게 하는 것이 수술 후에 합병증을 방지하고 재수술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은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한번 이렇게 골절이 발생하면 한 2년, 1, 2년 내에 또다시 이제 골절의 위험성이 이제 굉장히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 했을 때 이 인공관절 주변에 이제 뼈들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게 심어놓은 인공관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무릎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겠죠. 무릎 고관절 다 영향을 미치죠. 근데 네. 이제 그 방금 전 그 슬라이드에 나왔던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됐을 때가 가장 이게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골다공증 치료를 신경 쓰는 게 한번 부러지면 이분이 계속 부러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제 환자가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고관절 인공관절을 한 후에 뭐 1년 내에 이게 다시 골절이 또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한 25%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쪽 오른쪽 부러졌는데 한 6개월 뒤에 좌측 부러져서 또 수술하게 되고 허리뼈도 압박골절이 생기면 그 윗레벨, 아랫레벨이 같이 또 무너지고 이게 더 휘고 또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첫 골다공증 골절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 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한번 일어나게 되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치명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 치명률 되게 높은 골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이 돼서 그렇게 치명률이 높진 않아도 그래도 메이저 골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골다공증 치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골절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골절이 일어났으면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치료를 해서 두 번째 골절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도미노 골절이라고 젊었을 때 5, 60대 때는 이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딱 손목을 짚어가지고 손목이 먼저 나가고 조금 60, 70대 되면 척추가 나가고 80대 넘어가면 고관절이 나가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손목, 척추, 고관절. 그래서 손목 골절이 50대 때 일어났다. 그러면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척추 골절이라든지 고관절 골절을 안 일어날 수 있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네, 골다공증 치료 그 수가 기준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덱사라는 그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서 네. T 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 치료가 네. 수가가 보험이 됐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이제 골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로 분류된 7개죠, 부위가. 7개면 진단되면 3년간 골다공증 치료를 보험으로 해준다. 이렇게 급여 기준도 바뀌었기 때문에 수치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보지만 네, 골다공증 골절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수술 전부터 우리가 이제 뼈 건강, 골다공증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 모든 환자에서 우리가 뼈 건강에 대해서 정밀하게 체크하고 이제 단순히 척추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무릎 여기만 포커싱을 둘 게 아니라 이 환자가 골다공증이 얼마큼 심한지 안 좋은지 미리 발견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미리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좋게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척추 같은 경우는 나사를 받거나 했을 때 골다공증이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전 3개월 전부터 3개월 정도 이렇게 미리 골다공증 치료를 한 다음에 척추 수술을 하고 척추 수술 끝나면 또 한 6개월 정도 골다공증 치료를 계속 지속하는데 무릎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그 척추처럼 이 중심축이 좀 그러니까 중심의 뼈가 아니기 때문에 골다공증 수치가 있다 해서 수술을 미루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당뇨가 조절 안 되면 무릎 인공관절은 감염 이런 네. 합병증이 거의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당뇨가 조절 안 되면 좀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골밀도 좀 떨어져 있으면 같이 치료하면서 하는 거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척추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축을 이루는 예, 뼈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히 이제 꼭 빨리 이제 빨리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격이 조금 있지만 골형 촉진제를 이제 하고 있죠. 저 어머니께서 이제 김태규 원장님한테 이제 무릎 치료를 받고 지금 이제 골형 촉진제 맞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서울까지 오실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가장 믿음직한 우리 원장님께 보내서 무릎 수술도 받고 골다공증 치료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그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골다공증 준비가 된 환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릎 수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척추 전공이지만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 치환술 전체 다 하는 게 있고 주로 이제 내측 외측 중에 내측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안 좋아진 쪽에 그 부분만 하는 거를 이제 부분 치환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 이렇게 부분 치환술 오늘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무릎 인공관절이란 치료는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죠.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뭐 엑스레이 분류로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는데 뭐 1기가 어떻고 2기가 어떻고 이거는 좀 뭐 단순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말기 관절염 때 아직까지는 인공관절이란 치료법이 결과도 우수하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고 연구하는 치료는 이제 재생이죠. 뭐 어떤 줄기세포라든가 어떤 거 아직까지 확립되진 않았어도 의사들이 계속 그쪽으로 연구하는 게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 뭔가 재생을 시켜가지고 원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릎 형태를 쓰는 의학으로 발전할 건데 아직까지 베스트는 그래도 말기 관절염 때는 치환을 하는 인공관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전체를 다 바꾸는 이런 형태를 전치환술. 그러니까 무릎이 이제 다 망가져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깎아내고 이렇게 전체를 씌우는 거를 전치환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한쪽 부분만 국한돼 가지고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한쪽 면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반만 이렇게 씌우는 반치환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반만 하는 인공관절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에 무릎 인공관절을 많이 이용하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이 부분 치환술을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을 이용하는 인공관절 중에 제일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효과, 또 시장 점유율 가장 높은 마코라는 스트라이커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코라는 로봇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마코 시스템에 대해서 이 부분 치환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예. 로봇을 했잖아요. 그 환자분들께서 로봇이 수술한 줄 알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로봇이 수술한 건가요?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수술하는 그거 아닌가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이제 본체가 있죠. 본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로봇 암이라고 하죠. 이제 팔이 달리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절삭을 할 수 있는 톱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어떻게 깎겠다 이런 의사들이 계획을 다 세우면 그 이제 로봇팔이 그 설정된 값대로 이제 깎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기존에는 이렇게 틀을 넣으려면 깎아야 되는데 이 깎는 것들을 다 이제 이 절삭을 할 수 있는 틀이 있는 거죠. 틀을 대고 이제 우리 의사들이 깎았다면 이제 틀 없이 그냥 그 계획된 대로. 그렇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로봇암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계획된 대로 자르는 거죠.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다만 로봇이 이제 그 계획된 그 수치를 딱딱 맞게 그 환자 특성에 맞게 이제 어디를 얼마큼 잘라야 된다는 것을 가이드를 해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슬라이드 보면 이 마코 부분 치환술의 이제 장점,
큰 장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밀한 수술 전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뼈 모양에 맞게끔 이 파란색이 초록색이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 전에. 그리고 이 수술 중에 있던 관절 균형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고 이 톱으로 뼈를 깎을 때 이 바운더리를 경계를 쳐줍니다. 그래서 이 톱이 이렇게 제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건 난로가 요즘에 이제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톱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톱이 자동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절삭 범위 외에 있는 우리 그 네. 조직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안전하게 절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네. 궁금한 게 저렇게 좋은 걸 하면 예. 가격은 일반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겠네요. 많이 비싸진 않은데 이제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소모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회용. 기계가 일회용 예. 기계가 이 사람 뼈를 인식할 수 있는 안테나 같은 것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소모되는 이제 톱 뭐 이런 것들이 예. 있기 때문에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한 약 100만 원 정도. 예. 그 말고는 똑같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추가 비용이 들고 대부분 이제 저희 병원에는 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인공관절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 비용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는 환자분은 크게 초기에는 워낙 이게 생소하니까 네. 좀 많이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분들은 거의 자기가 이제 가격 때문에 뭐 이렇게 망설이는 것보다는 어떤 선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그렇죠. 환자들이 선택하는 거지.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로봇 수술을 못 하겠어요. 이런 거는 조금 드물다. 예. 이제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미 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인공관절하는 전문의들 들이 이제 디스커션하고 이런 내용들을 환자분들이나 의사나 이제 미국 시장도 거의 대부분 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인공관절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더 이렇게 많아지지 않을까, 더 발전되기 때문에 네. 이 화면을 보면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뼈에 씌우는 모양 자체가 3D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적의 위치로 이 임플란트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장점이. 그리고 이런 임플란트의 각도나 위치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수술은 어땠냐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거의 네. 장점은 기존 수술은 우리가 틀을 대고 이게 자르는데 반치환술은 네. 이게 놔둬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반치환술의 장점은 전치환술에 비해서 전치환술은 이렇게 다 날리니까. 다 날려버리기 네.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대 같은 게 다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인대가 고무줄을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네. 그렇지만 안정화시키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좀 네. 단단한 고무줄? 근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는 게 많은 거죠. 이렇게 임플란트가 전치환술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양반다리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걸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반치환술은 이런 인대 같은 걸 놔두는 인공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아주 좋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네요. 예. 대부분 딱 관절염 생긴 그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 인대라든지 다 보존하는 게 연부 조직이라든지 다 보존하는 해야지 기능이 훨씬 좋으니까. 예. 특히 저런 로봇 해서 정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요걸 놔두고 하는데 네. 시야도 수술할 때 우리가 이걸 확 열면 다 보이고 좋겠지만 반치환술 특히나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안 보고 한다고 보면 네. 됩니다. 수술을. 근데 이런 식으로 로봇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리가 딱 자르는 부위를 미리 컴퓨터로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된 값으로 자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쪽을 막 보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것. 또 불안한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 버리면 자동으로 서버리고 또 모양 자체를 이렇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과 이런 걸 확신을 얻고 수술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코에서 나온 이제 전치환술 전체 다 가는 시스템이 있고 이게 반이 있지만 이 마코의 꽃은 이 반치환술 이런 말이 있듯이 반치환술에서 더 장점이 크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절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모든 각도에서 이 간격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마코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래서 모든 각도에서 뻣뻣함이 없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간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잴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하면서. 네. 이제 술자가 수술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인대입니다. 내측 인대인데 이 고무줄 같은 거죠. 네.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느슨하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관절염이 진행되면 좀 약간 느슨한데 어디까지 늘어나냐 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느슨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타이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밀어보면 이제 이 좌측 그림이 헐렁한 게 이제 탁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각도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수술 중에. 네. 그러니까 그걸 그래프로 그려주거든요. 네. 이 마코란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이제 각도가 0도부터 우리 무릎이 굽혀진 160도까지 있는데 구간별로 이렇게 간격을 측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고 수술한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렌지 색깔이 되면 이건 타이트한 겁니다. 타이트한 구간이 생겨버리면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할 때 타이트해지면 아픈 거거든요. 타이트한 게 뻣뻣하니까. 좋은 거 아니네. 그렇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타이트한 건 오히려 이제 임상 결과에 별로 안 좋고 네. 그렇다고 너무 느슨해져 버리면 힘이 없기 네. 때문에 적절한 거 이제 찾아야 되네. 이상적인 게 이제 요 선 있죠. 네. 요 1에서 2 사이. 아. 요 정도가 이상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네. 이걸 이제 구간별로 이제 수술 중에 다 평가를 하니까 그래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뜨면 이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포지션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더 밀어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굴곡이 타이트하다 하면 이쪽으로 당긴다든가 이런 화살표 같은 걸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그래프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고 다른 기능들이 이제 우리가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면 앞에 요 슬개골이랑 뼈가 있거든요. 네. 요 뼈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표면에서 움직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연골 표면을 설정한다. 여기 선이 있는데 요 임플란트하고 이 면대 선을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남겨준 구조물이 움직일 때 그 표면을 따라서 단차가 없이 이렇게 턱이 없이 네.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요거는 실제 케이스인데 이렇게 요 부분 보면 이렇게 안쪽이 다 붙었죠. 관절이 좁아져 있네요. 예. 네. 거의 붙은 겁니다. 네. 관절이 말기죠. 그러니까 실제 MRI 찍어도 연골이 다 따라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쪽만 그렇죠. 이제 주사랑 같이 그러니까 안쪽만 달아 있는 경우에 네. 다 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심 안쪽만 이제 반치환술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요런 데가 괜찮고 네. 요런 인대가 괜찮고 그래서 이 반치환술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의사가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효과가 좋은 만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면 좋지만 이렇게 한쪽 구에게 국한된 관절염이라는 조건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렇게 다 씌우는 것보다는 네. 반만 씌우면 아무래도 좀 약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중이 많다거나 아니면 여기 축번호 엑스레이인데 이렇게 막 내반 변형이라는 오다리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반만 해놓으면 고장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경험 있는 의사가 잘 판단해서 해야지 결과도 좋게. 이 환자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모양을 이렇게 딱 보고 실제 이런 수술 전에 이런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저 그래프를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그래프를 이제 보면서 어느 정도의 간격, 타이트한 정도,
또 간격이 어느 정도 이 평가를 다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오렌지색이 없게 이렇게. 그러면 간격이 좋게끔 맞춰서 수술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 표면대랑 임플란트가 단차가 없이 잘 이렇게 덜컹댈 수가 있잖아요. 단차가 있으면 움직이다가 덜컹대고 그런 거 없게끔 이렇게 매핑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연고를 이렇게 프로브라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 보는 게 있습니다. 표면을 그렇게 평가해서 단차 없이 넣고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도 적절하게 간격이 되는가 이렇게 나중에 파이널로 이렇게 간격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고 수술 후에 엑스레이상에 이렇게 좀 이 면대 원래 가지고 있는 뼈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이쁘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러면 뭐 시간은 제 궁금한 게 그냥 하는 거랑 저기 로봇 이용해서 하는 거랑 시간은 차이 나나요? 뭐 저렇게 막 하려면 또 보고 하려면 시간도 조금 더 소비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존에 네, 무릎 인공관절 한 거랑 이렇게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로봇 시스템이 이제 더 걸릴 거로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네. 가지 컴퓨터 인식도 시켜야 되고 뭘 조절해야 네.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의사들이 또 많이 수술을 하다 보면 네. 적응이 되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수술 게 많이 쌓이면 네. 거의 시간은 기존에 그냥 하는 거랑 거의 같다. 아니면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릎 환자들 중에서 이제 되게 이제 고민하시는 게 반치안수를 해야 되느냐, 전치안수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충분한 상담해서 이게 만약에 살릴 수 있으면 일단 반치안술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반치안수를 먼저 해보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근데 이제 실제 환자분들은 네. 수술을 2번 하고 싶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일단 반치안수를 해놓고 뭐 나중에 10년 뒤에 또 해야 된다 이러면 네. 싫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것까지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네. 반치환술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선택을 하면 되는데 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형외과 이 수술하는 선생님이랑 자세히 상담을 받고 만약에 반치환술이 가능하다 하면 저는 반치환술을 권유해보기. 또 이 네. 마코 시스템을 이용하면 앞서 얘기했던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반치환술을 추천드립니다. 할 네. 수만 있다면. 네. 이렇게 또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또 굉장히 재밌고 또 김태균 원장님께서 또 이 반치안술뿐만 아니라 또 전치안술도 전문이시니까 다음에 한번 해서 또 전치안술까지 공부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다음에 한번 같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예. 같이 또 인공관절 전치안술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고 궁금한 것도 질문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이제 중요한 메인 강의 다 끝났고 이제 질문이 있는 거 조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숭이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수영을 하고 나면 종종 무릎이나 발목이 시큰하고 아픕니다. 전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준다고 나름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통증을 없애려면 병원을 방문해봐야 할까요? 아니, 척추의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릎까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아쿠아나 이렇게 수영을 물속에서 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척추뿐만 아니라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물에서 하는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해 드리는데 수영을 하고 나면 아프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걸까요? 잘 근데 이제 저 수영을 잘 못하지만 예전 배울 때 보면 수영도 종류가 있잖아요. 자유형이 있고 뭐 저형도 있고 평형도 있고 근데 발목까지 시큰거리고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뭐 발을 차거나 뭐 이럴 때 관절이 꺾이면서 무리가 가는지
원래 우리가 저희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분들은 추천하는 유산소 운동이 네, 수영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체중이 안 가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하중을 받는 관절에 있어서 우리가 추천하는 운동이 수영인데 뭔가 수영을 하고 나면 시큰거리고 아프다 하면 뭔가 꺾이거나 뭐 이런 동작에서 뭔가 자극이 유발되는 게 아닐까. 네. 이거는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네. 좀 검사를 해봐야지.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수영이 이제 척추나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인데 이 자세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를 이제 저기 코치 분이나 강사 선생님이 계시면 본인의 수영 자세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게 네. 정말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 네. 실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병원 방문해서 예. 무릎이나 발목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몬 타임 리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57세고요. T 스코어가 이제 마이너스 2.5로 골다공증 치료를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해서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골다공 치료를 함께 해야 될지 어떨지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제가 환자가 많은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치과 치료 받는데 이제 치과 치료해야 되는지 소견서를 써달라고 가져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최근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우리가 쓰는 골다공증 약물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은 이제 잇몸에 괴사가 온다고 해서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꼭 골다공증 치료를 중지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치과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주사 치료 이런 거 프롤리아라든지 뭐 데노스마비나 로모스바 같은 골형 촉진제 같은 경우는 기존이 또 다른 약물이기 때문에 크게 또 발생할 확률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치과 치료도 중요한 분이 계시지만 똑같이 골다공증 치료도 중요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동시에 같이 하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도 많이 소견서를 네, 근데 네. 이제 저희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다음에 소견서를 가져와야지 해주나 된다. 봐요. 그게 치료를. 이제 그게 그래서 법적인 책임 때문에 그렇죠. 그 법적인 책임을 이제 안 지려고 하는 거지. 근데 환자분들 잘 모르니까 네. 일단 소견서를 가져가야지 네. 이 치과를 네. 치료를 해주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인공관절하면 심장이 안 좋다고 안 하진 않거든요. 네. 동의를 받고 하는 네. 건데 아직까지는 다 소견서를 받아가야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치과 선생님들의 저장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이 저장적인 그러니까 이제 좀 자세로 환자 입장에서 단순히 그걸 치과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치과 의사가 결정을 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견서 가져오라 할 때마다 그럼 이 책임을 이제 골다공증 치료하는 의사한테 다 이렇게 책임을 이제 지라고 하는 건 이런 생각 조금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그런 잇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아닌 약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약물이라는 게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낮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도 중요하고 치과 치료도 중요한 경우는 저 어머니 같으면 저는 이제 둘 다 하라고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 이렇게 골다공증 약물 가지고 했던 분은 무조건 치과 치료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닌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또 50분이 금방 갔네요. 네. 네, 부산에서 이렇게 또 멀리 올라와 주셨는데 이렇게 또 시간 너무 빨리 가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나와보시니까 또 어떤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같이 했죠. 특집 무릎 골키퍼 무릎 다쳐가지고 전방 십자인. 예, 다쳐가지고 그때 특집으로 해서 급하게 올라와 주셨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올라와 출연 소감 한마디 또 있으면
전 뭐 오면 네, 교수님 한 번씩 뵙고 네, 그 얼굴 제 전공의 때 그 선배로서 모셨기 때문에 한 번씩 뵙고 하면 좋고 네,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또 하는 것도 좋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네. 불러주시면 네, 뭐 언제든지 제가 부르는 게 나오도록 아니고 비욘드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오늘 반 시한수를 했으니까 전 시한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또 얘기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